라는 걸 작성해서 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제 조달 올릴 때 이 제한 요청 제거를 첨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찰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여러 회사들이 우리가 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입찰에 참가를 해요. 한 군데밖에 참가를 안 하게 되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찰이 돼요. 그래서 두 군데 이상이 참가를 해야 이제 경쟁 입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심사, 제안서 평가 회의를 하게 되죠. 평가 회의를 거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우수한 회사. 되게 이제 100점 만점에 기술 점수가 80점, 가격 점수가 20점 그래요. 그 가격 점수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는 저가를 쓰는 회사가 훨씬 점수가 많았지만 요즘은 적정 가격을 쓰는 회사가 점수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거쳐서 1등한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이름으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죠. 제한 요청서에 내가 미처 못쓰고 빠뜨린 게 있는데 실제 이 시스템 구축할 때 이름의 조건을 더 만족시켜줘야 되느냐 이런 요청을 더 했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정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과업지 시설을 작성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프로젝트 안에서 뭐를 수행할 거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착수계를 이제 제출을 하게 돼요. 이제 정말 그 과업대로 과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착수계를 제출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착수 보고회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여러분이 기록연구사라고 한다면 기록관의 관장님도 모셔놓고 그 다음에 각 처리과에 기록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관련자들을 좀 불러 모아서 우리 기록관리 시스템 만들 건데 만드는 과정에서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에 응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련자들을 좀 불러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좀 알게 하고 관심을 보이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만약 기록연구사하고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업무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월간 보고회도 따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 단위로 진도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감리가 들어와요. 감리를 하는 것은 시스템은 워낙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딱 그 어떤 기간 안에 좀 수행돼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체되다가 보면은 이게 펑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감리, 최종 감리 이렇게 두 번을 하기도 하는데 감리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왜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뭐 이런 표현 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드파티. 진짜 제3의 그 정말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제3의 어떤 단체들의 감리사들이 있어요. 감리사들이 나와가지고 공정 상태도 좀 살펴보고 만들어진 문서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대로 가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질 수 있나 아닌가 뭔가 좀 시원찮은 건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걸 빨리 보완을 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죠.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테스트를 하게 되죠. 테스트를 거쳐서 마지막 보완을 하게 되고 시스템 거의 완료가 되면 이용할 사람들, 사용자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은 메뉴를 어디를 클릭하고 또 그다음 어디를 클릭하면 당신이 이제 하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교육을 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시스템을 오픈해서 예전에 쓰던 시스템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그 조달 시에 이제 기록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은 각 단계마다 다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벤더사하고 만났을 때도 대화가 돼야 되니까 시스템에 관련된 좀 기술적인 용어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이제 습득을 하고 졸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약간 뭐 착수 보고회 같은 거, 좀 최종 보고회 같은 거 할 때 윗분들을 많이 잘 오시게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잘못하면 우리만의 시스템이 되거든요. 근데 사용자는 전체 직원이 다 써야 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관여가 돼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오픈했을 때
전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별로 이렇게 유용성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윗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이용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자꾸 끌어들이는 시스템 쪽으로 회의 같은 거 할 때, 워크숍 할 때 끌어들이는 쪽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 졸업생들 중에 그 기관에 들어가서 시스템 사업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뭐 학교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님들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런 시스템 업체에 취업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또 그 명지대라고 하는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동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결국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정보 얻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시스템에 좀 특별히 좀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어디냐,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휴먼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딱 지름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는 더스 방법론이에요. 더스. 뭐의 약자일까요? 세 개 나오죠? 네, 그 다음 주에 나오네요. 더스는 디자인 and implementation of record system. 기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디자인을 설계하는 거고,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는 게 구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방법론이다.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ISO 15489 안에 더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원래 오리지널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호주의 덕스에서 나온 거다. 이게 K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K.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호주 쪽 문건들을 보면 영국하고 호주 쪽은 레코드 키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레코드 키핑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만들어진 문서들을 ISO 표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는 키핑자를 빼서 레코드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덕스는 뭐의 약자냐면 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 Keeping System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덕스 매뉴얼이라고 불러요. 덕스 매뉴얼이라고 부르고, 이 덕스 매뉴얼을 지금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덕스 매뉴얼은 어디 있냐면 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나를 아시죠? home.mju.ac.kr/imjh 여기에 가보면 업무 분석론 수업 자료 쪽에 있어요. 업무 분석론 수업 자료 쪽에 업무 분석론 참고 자료죠. 업무 분석론 참고 자료. 그 참고 자료 찍 파일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덕스라는 폴더가 있죠? 거기 폴더에 보면 또 치 파일이 들어있어요. 덕스 매뉴얼.zip. 덕스 매뉴얼 열어볼게요. 이거 예전에는 이게 언제부터 사라졌더라? 2010년 좀 넘어서 어느 순간 이게 호주 내셔널 아카이브스 쪽에 다 링크가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씩 사라졌어요. 근데 그 전에 마침 이렇게 다운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열어보면 덕스가 파트 1, 2, 3 세 개로 돼 있어요. 자, 파트 1 한번 열어볼까요?
볼게요. 자, 파트 1 열어보면 왼쪽에 이제 목차가 있는데 background and purpose, records and information, benefit and outcomes of record keeping and 덕스 쭉쭉쭉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 덕스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뭐 방법론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 내용인데 정말 읽어볼만 해요. 정말 모두들 업무를 다 읽어보자 그래. 진짜 읽어볼만 해요. 이게 여기 IS 14389에 있는 내용들하고 다 이제 비슷한 얘기들인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background and purpose를 클릭을 해보면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1.1 왜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라고 묻고 있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이 기록 관리를 배우면서 만약에 지나가다 갑자기 마이크를 쑥 들이대면서 왜 기록 관리를 해야 되죠? 라고 하면 한 5분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50초는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논리들을 굉장히 강명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줄만 읽어봐도 Good government requires good record keeping. 좋은 정부라면 기록 관리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Good record keeping supports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똑 떨어지게 예를 들면 기록 관리 잘하면 그 기관의 efficiency가 뭐예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accountability. 설명 책임성으로 주로 번역하죠. 기록관리 쪽에서는. 그래서 설명 책임성 이거 향상시킬 수 있다. 근데 이 굿 레코드 키핑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지. 거버먼트 액티비티들, 그러니까 거버먼트가 어떤 활동한 거, 그리고 어떤 식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접근 가능하게 상당한 어떤 필요한 기간 동안 잘 그거를 가지고 와서 유지를 한다면 이런 의미죠. 그게 굿 레코드 키핑을 어떻게 보면 짧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딱 1학기 때 읽어볼 만한 그런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records and information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지난번 교재에서 인포메이션하고 레코드의 관계 봤었죠? 예를 들면 두 번째 문단이 딱 나오잖아요. Records are a subset of information. 기록은 정보의 분삽이야. 근데 인포메이션하고 레코드를 호주나 TNA 영국 같은 경우도 국가기록원 같은 그런 내셔널 아카이브즈에서 하는 일을 레코드 매니지먼트만 보지 않아요. 레코드 앤드 인포메이션으로 항상 그 두 개를 꼭 같이 붙여요. 요즘 이제 미국의 뭐 알마 같은 뭐 그런 그 기업 기록 관리 쪽에 관심 갖는 어떤 기구나 이런 데서도 레코드만 얘기하지 않고 레코드 앤드 인포메이션 항상 붙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RR이 아니라 RI예요. RI. Records and Information, RI, MS. 굉장히 시나리오가 커요. 왜냐면 인포메이션과 레코드의 관계가 인포메이션이 전체잖아요.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수집도 하고 어떤 건 잠깐 필요한 정보도 있고 어떤 건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도 있고 어떤 건 심도 깊은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에비던스에 해당하는 건 레코드라고 본 거잖아요. 일부만. 근데 업무를 하려면 레코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인포메이션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다 필요한데 어떤 건 잠깐 쓰고 그냥 버려도 되는 거다 이거지. 살짝 스쳐가는 것도 있고 중간 산출물도 있고 그런 거는 떼고 증거로서 계속 남겨져야 될 것을 레코드를 포착해서 관리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 레코드가 인포메이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 정보팀에서 하는 게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랑 레코드 매니지먼트를 따로 갈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같이 잘 가는 속에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사람들이 잠깐이지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조달받아서 업무에 쓰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기법 안에 레코드는 그 중에 더 중요하니까 얘네들을 잘 픽스시켜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가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안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포메이션 안에서 레코드가 발견되면 그때 나와서 레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손을 넣고 요성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쪽에서 사람들이 업무하면서 계속 정보를 봐야 되는데 이걸 뚝 떼놓은 거 같아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온나라 시스템에서는 기록을 이관하면 원래는 싹 퍼서 가야 되는데 봐야겠다. 우리 업무하려면 봐야 돼. 라고 해서 여기다 사본을 남겨놨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나라 시스템에서 모든 문서를 보고 표준 RMS는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 여기 다 있으니까. 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랑 레코드 매니지먼트는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영역, 정부 그러니까 행정기관들의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행자부예요. 그 중에 이제 레코드에 대한 거, 아카이브에 대한 것만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그 산하기관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느끼지 못하고 영국의 TNA라든가 호주의 이런 데는 보면은 이 내셔널 아카이브가 레코드 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가이드 이런 거를 내셔널 아카이브가 만들어서 공표하고 우리도 국가기록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연구도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조직의 위상이 너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서울기록원이라고 하는 아카이브 연구기록 관리 시스템 관리 기관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시스템 ISP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인포메이션 거버넌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울기록원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쨌든 레코드 앤드 인포메이션의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얘네들 떼놓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합하여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를 기록관리 쪽에서도 고민하고 정보화 쪽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이거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발상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다 보니까 굉장히 보고 싶은 게 많죠? 꼭 보세요. 곧 여름방학이 와요. 자, 파트 2 가볼까요? 자, 파트 2를 봤더니 목차가 아주 심플하고 좋죠? 스텝 A부터 H까지 몇 단계예요? A, B, C, D, E, F, G, H 8단계. 여기가 실제 이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쓰면 메서더로지라고 해요. 여러분 메서드 알죠? 메서드. 메서드는 방법이죠.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걸 어떻게 하지? 여기 호두가 하나 있는데 껍질 너무 단단해. 호두를 까서 내가 먹고 싶어. 그럼 호두 껍질을 까는 방법은? 알아서 까시겠죠. 돌멩이를 치거나 뭐 단단한 뭐가 있으면 하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이렇게 많이 단련된 사람 같으면 이제 주먹으로 한 방.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메서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월로지가 붙으면 그죠? 뭔가 되게 체계화된 지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방법론이 되죠. 방법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뭘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일이 좀 덩어리가 커. 그럴 때는 방법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이 방법론 안에는 이런 절차를 알려줘요. 한 번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실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떤 단계들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덕스 같은 경우 스텝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어디는 뭐 페이즈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디는 뭐 스테이지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단계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막 여러 개가 나열이 돼요. 그런 하나하나를 타스크라고 주로 불러요. 태스크. 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쫙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 타스크들을 다 수행을 하고 나면 여기 최종적으로 나오는 산출물들이 있어요. 산출물들이 뭐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한 단계가 끝난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서 무슨 일을 해 라고 알려주는데 방법론이 좋은 거는 이 타스크 뭘 해야 돼 what죠. what 뭘 해야 돼만 알려주기 위한 얘를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잘할 수 있어 라고 how까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만약에 뭐 우리가 정보 시스템 분석 단계가 있다. 이 분석 단계에서는 일반 유저들이 필요한 기능이 뭔지를 조사해야 돼 라고 타스크를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조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인터뷰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인터뷰하는 거야? 인터뷰하는 방법을 막 알려주는 거죠. 잠깐 이 파트 3를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제가 덕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이 파트 3 때문이에요. 이 파트 3가 어펜딕스 부록이 쫙 원래 15개인데 지금 여기 12개밖에 없지만 15개인데 자 여기 보면 어펜디스 두 번째가 뭐예요? 가이드 투 인터뷰. 들어볼까요? 여기 덕스에서 이렇게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인터뷰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터뷰하는 방법은 이거 참고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어펜딕스 2 가이드 투 인터뷰스 가보면 너 인터뷰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말이지 뭐 관련된 문서 같은 거 좀 다 읽어보고 말이지 뭘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누구를 인터뷰할지 결정해야 되거든. 뭐 잘 모르는 사람 인터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되게 이제 내가 하려는 질문에 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키 멤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정해서 만나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인터뷰 실제 세션을 잘 준비를 해야 돼. 근데 90분 이런 얘기가 나요. 90분. 되게 이제 인터뷰 요령 같은 게 뭐 질적 연구 방법론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힘들까지 하는 얘기가 인터뷰를 할 때 1시간 반을 넘지 말아라. 90분. 왜요? 인터뷰 당하는 사람이 피곤해. 1시간 반이 넘으면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 인내심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막 잘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사람들의 피로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컨설팅 회사의 이런 그 인터뷰 가이드 같은 게 굉장히 자세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제 누굴 만나서 인터뷰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제가 혼자가 아니라 옆에 이제 조수도 데려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고 저쪽 이제 인터뷰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우르르 가가지고 한 사람을 딱 풀이하고 앉아가지고 막 물어보면 약간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압감 느끼겠죠.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인터뷰할 사람하고 앉을 때 거리. 너무 바짝 앉으면 어떻게 되나? 입냄새 좀 날 거고, 침도 튀길 거고. 그리고 이제 막 표정이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왜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좋은데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이상하잖아. 이 거리를 어떻게 조정할 건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막 좋은 데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 한 시간이 넘을 것 같으면 필요한 음료수라도 한 잔 좀 준비를 해놔야지. 그냥 목말라 죽겠는데 그냥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창문이 있다. 창문으로부터 빛이 들어와. 그러면 어떤 때는 막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막 찡그리고 그 대답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상세한 부분에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얘기를 하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죠. 인터뷰할 사람한테 미리 질문지를 몇 질문을 줘라.
그리고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인터뷰를 하는 것인지,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개요, 목표, 이런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내가 당신에게 오늘 듣고 싶은 내용의 전체 요지는 이런 거다 라고 정하고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 사람이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데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쉽게 하고 수 있는 건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에 집중해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인터뷰하는 거하고 이런 가이드가 있어서 그걸 꼼꼼 읽어보고 아 맞아 그런 거 조심해야겠어 알고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컨설팅 회사 중에 이제 그 탑 클래스의 뭐 보스턴 컨설팅, KPMG 이런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이런 방법론들을 엄청 잘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가이드들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자기네만의 어떤 그 CD에다가 방법론을 이렇게 다 탑재해서 갖고 다니죠. 방법론이 이렇게 텍스트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양식들도 있거든요. 여기 저 양식을 발음 못 찾겠는데 이게 템플릿이라고 그러죠. 서식 같은 거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인터뷰가 끝났어요. 그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맨 위에 인터뷰한 장소, 인터뷰에서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직책, 인터뷰 한 사람은 누구, 뭐 시간 얼마,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적어야 될 게 있죠. 그거를 서식에 딱 넣어서 미리 주면 아 이걸 적어야 되는구나 알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소식도 안 주고 너 인터뷰했지? 인터뷰 보고서 써 이렇게 얘기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런 서식 템플릿이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론 안에 how to, 어떻게 그 태스크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하고 결과물을 만들 때 사용할 서식들, 템플릿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론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되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덕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덕수를 처음 본 게 2005년도에 봤는데 그거는 큰 감동은 없었어요. 왜 감동이 없었냐면 컨설팅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이랑 거의 유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놀랬던 거는 수준은 참 특이하구나 였어요. AS5090도 그렇고 이 4390도 그렇고 이거는 컨설팅 회사들하고 내셔널 아카이브가 협업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해낸 거죠. 그래서 시스템 개발 방법론 플러스 컨설팅 방법론 이걸로 만들어진 게 덕스 매뉴얼인데 그 안에 기록관리적인 요소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작업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부러웠고 우리나라도 그런 그 전문가 집단, 다른 영역의 어떤 전문가 집단하고 내셔널 아카이브가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모형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가 파트 2 좀 내용 더 보도록 할게요.